네. 자, 그러면 113페이지 위에 있는 표 비과세 사업소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업소득에 열거된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그야말로 사업이라는 건 농업, 어업, 또 임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광업이라든가 그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모든 사업이 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법인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말하는 거예요. 개인회사. 자, 그런데 우리가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농업 중에서 논밭에다가 작물을 생산해서 얻어진 작물 생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다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가 소유한 논이나 밭에다가 콩 심고 깨 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리고 또 논에다가 벼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곡물을 해서 방아찌어서 우리가 먹고 남은 건 갖다 농협에 수매해서 팔고 이런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도 이건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업자가 다른 데로 직업상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살던 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세를 주고 가겠죠. 그런 것은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이 아니다 하는 거죠. 비과세입니다. 농어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부업 같은 거 있어요. 요즘은 어떤 부업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겨울에면 가만히 짝이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 겨울에 지푸라기 익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에 부업을 하셨는데 아무튼 부업 형태의 이런 것은 비과세다. 그 다음에 전통주 제조하는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우리 전통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막걸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임업에서 말이죠.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업 중에서 나무를 5년 이상 키워가지고 벌목에서 팔아서 얻어들이는 소득 이런 건 비과세다. 근데 한도가 있네요.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네, 우리가 논밭에서 이렇게 저기 하듯이 어로어업으로 발생한 소득들 여기도 역시 비과세다. 그래서 이 비과세 사업소득 쭉 보시고요. 이렇게 비과세 사업소득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전통주, 농어가 부업, 논밭에 작물 생산하는 거, 한 개의 주택으로 임대해 주는 거, 어로업, 그 다음에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비과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소득에서요. 비과세 소득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문제 맞추는데 좋겠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정리할 때 이자 배당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총 수익 금액이 이자 배당 소득 금액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득은요.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장부를 쓰잖아요. 우리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쓴다든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장부를 쓴다든가 해서 우리가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금이랑 수익금액이라는 건 매출액, 영업의 수익 이런 것들이 총수익금액이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 하는 것은 뭘까요? 매출 원가,
그 비용,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등,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거. 그래서 결국에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재무회계 배웠던 당기 순이익하고 같지 않습니까? 네, 당기 순이익이에요. 뭐가요? 사업소득 금액이. 근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그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에 대한 세무 조정을 또 합니다. 세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기 순이익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 하면은 우리 손익계산서를 연상하셔가지고 총수익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필요경비는 매출 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것을 뺀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고요. 사업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은 어떻게 과세를 할까? 대개 다 사업소득은요,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그런데 일부 원천징수하는 게 있어요. 또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 일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는데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3%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의 인적 용역에 대한 그 원천징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원천징수 징세율이 세율이 3%예요. 그러니까 항상 3% 하면은 지방소득세를 뺀 거니까 지방소득세는 3%에 10% 그러면 0.3%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제하는 것은 3.3%이죠. 자, 저와 같은 사업자가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입니다. 저처럼 자기 사업자, 제가 이 학원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학원 장부에 다 기록을 하면 되죠. 네, 카드 결제하면 매출액으로 다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용역을 외부에 가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비어있는 타임에 만약에 오전에 수업이 없다 그러면 오전에 무슨 기관에서 세무에게 강의를 요청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위탁받아 가지고 강의해 주고서 강사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관은 저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강사료 지급하면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해서 3.3%를 원천징수를 하고 강사료를 저한테 지불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거기 강사료 받은 것도 저의 수익금액으로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원천징수를 했던 그 세금, 네, 그것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학원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에다가 외부 외부 강사료 받은 거 모두 합친 게 저의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당한 것은 그때 빼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의료보건 용역을 사업으로 하면서 외부에 가서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그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료 수익금액에도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자, 그 밑에 농축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 상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 세액의 5%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이면서도 우리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서 출제가 뭐 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천징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지만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그래서 사업소득은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되는 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된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임대소득에 관한 법률에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를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으로 보느냐, 즉 분리과세가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 임대소득에 관련된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우리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과세, 나머지는 모두 원천징수 하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무엇이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은 여기에 끝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복잡한 이슈가 없어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근로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관련해서 실무 수행, TAT 2급에서 이제 실무에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근로소득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근로소득 쪽이다. 왜냐면은 이론 문제에서도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실습 문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이냐?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자, 비독립적이다라는 거,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은 그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용역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근로소득은 비독립적이에요. 비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죠. 고용계약에 따라서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그리고 상급자가 업무를 할당해주면 그 일을 해야 되죠. 이렇게 독립적이냐 비독립적이냐.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용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용역 서비스. 근데 우리가 용역 서비스는 근로소득이 아니죠. 사업소득이지. 그래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바로 근로소득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급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다 급여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근로소득의 범위가 됩니다. 급여 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본급만 급여가 아니고 거기에 붙는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당이. 한번 볼까요? 어떤 수당들이 있는지. 기밀비, 판공비,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이런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런 수당들을 보면은요, 업무를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썼는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확인을 안 해요. 기밀비, 교재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이사는 기밀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50만 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그 영수증을 갖다 제출하세요.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급여예요. 우리가 급여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다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다 급여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급여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수당들 이것도 다 급여예요.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당들이에요.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들도 다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집 아니겠습니까? 집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급여다. 좀 애매하죠. 자, 무슨 얘기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자, 여기서 사택은 주택하고 좀 다르죠. 주택은 집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사택이죠. 회사 명의로 돼 있는 거.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산다든가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건물로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원들의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해외 기술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초대했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시설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호텔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 아파트 같은 걸 사가지고 그 일정 기간 머무는 사람들 그 머무는 숙소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우리가 사택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 주주도 아니고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라든가 소액주주면서 임원이라든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 그러니까 주주나 출자자가 아니면은요. 종업원, 공무원 모두 다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급여로 보지 않는다.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주주가 만약에 사택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택이 월세로 가령 월세 100만 원짜리 정도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월 100만 원을 급여로 보고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이나 종업원이나 공무원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지 않는다. 제외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제외.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 종업원들이 주택 자금에 대해서 절이라든가 아니면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이자만큼을 급여로 보고 과세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중소기업 종업원의 경우는 제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위에서 이어지는 그 각종 수당의 연속입니다.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이라고 하는 성질과 비슷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단 저기라고 급여에 해당된다고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일부 시간의 근무수당은 비과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다음에 9번째,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 연액
연액이라는 건 1년에 얼마씩 일정하게 주는 것을 말하고요. 월액이라는 것은 월 얼마씩 수당처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급여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비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다 하는 겁니다.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다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급여로 본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건 회사지 않습니까?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그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자사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법인이, 즉 회사가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임원이나 종업원은 무조건 그 주식을 갖다가 팔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급여에 해당돼 가지고 급여로 과세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근무 기간 중에 그거를 행사를 안 했어요. 행사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주식 받아서 팔아야 행사를 한 건데 팔지를 않았어요. 즉 그거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퇴사한 뒤에 이제 언젠가는 이익을 실현하겠죠, 그 사람이. 그때 소득으로 보는데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기타 소득에 들어가면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그때 또 한 번 나와요. 퇴사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렇게. 그래서 근무 중에 행사했다. 그러면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고 퇴직하고서 행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말이죠. 이 발명에 관련해서 회사에서 어떤 발명을 하게 되면은 그 명의가 회사 명의로 되면서 거기에 기여했던 기술자들이라든가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일단 근로소득 범위에 넣어놓는 이유는 이 5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과세니까 일단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다만 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뒤에서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우리가 근로계약, 이 급여 지급에 대한 급여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그 기준에 의해서 상여와 기본급도 정해져 있지만 그거 말고 특별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실적에 의해서.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번에 우리 종업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다 해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당연히 상여금이니까 급여로 봐야 되겠네요. 14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자, 상여로 처분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상여금이라고 회사가 준 건 아니에요. 아까 이 13번 같은 경우는 상여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상여금을 보너스를 받은 건데 14번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다 그러면
상여금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서 이거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의 상여금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된 거예요. 이렇게 판단된 거. 그러니까 회사 비용의 성격이 아닌데 회사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그 직원 개인의 급여 성격이다. 그러면 그걸 상여로 본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뭐가 있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총무과 아무개 씨가 결혼을 했는데 회사가 경조금으로 1,000만 원을 만약에 지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0만 원을.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어느 날 4월 4일 날 경조사비 1,000만 원이 지급된 전표가 발견이 됐어요. 복리후생비로.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총무과 땡땡땡 직원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 경조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아니 지금 경조금 1,000만 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적인 지급 기준을 좀 벗어났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보고 나머지 990만 원은 총무과 그 직원의 상여로 봐야 된다. 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가 그것을 그냥 결혼식장에서 봉투로 그냥 주고 회사 경비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상 이거는 회사 경비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보너스 준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 대개 이제 복리후생비 아니면 여비교통비에 있어요. 그런 게.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어디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출장비가 너무 많아.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죠. 출장비가 좀 상식을 좀 벗어나게 많이 지급됐어요. 이런 것도 대부분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될 확률이 높아요. 따져보게 되면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15번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자, 우리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종합과세 세목이 아니라 분류과세 퇴직소득이라고 있잖아요. 분류과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퇴직금 말고 퇴직금은 지금 퇴직금으로서 받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퇴직금 말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퇴직금이라 하는 것은 다 어떤 게 퇴직금이냐면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계산이 다 정확히 됩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퇴직금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총무과 아무개 씨가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900만 원이에요. 근데 1,900만 원을 지급했다.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줬네요. 그것이 뭐예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1,000만 원 더 추가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퇴직금 말고 더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퇴직을 1년 앞당겨서 퇴직한다든가 이러면 퇴직금 플러스 알파를 더 주거든요. 몇 개월치 급여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급여를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게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급여로 보는 범위를 알아봤는데 아무튼 온갖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 대부분이 다 급여에 포함이 돼서 과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거 몇 가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과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비과세가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항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그 비과세라고 그럴까요? 그건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먼저 한번 색깔만 한번 칠해 볼게요. 꼭 알아줬으면 하는 거. 일숙직비, 비과세라는 거 이건 꼭 알아두시고, 식대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비과세. 그 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이거 비과세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육아휴직수당 이것도 비과세니까요. 꼭 알아두시고,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무수당 이거 비과세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밑에 직무발명보상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입니다. 네, 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가지. 네, 시험에서는 요 7개 범위 내에서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다른 것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직비, 숙직비.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실비 변상 정도로 지급하는 것을 역시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개 씨한테 숙직비를 줬는데 하루 숙직비를 100만 원씩 줬다. 이런 것은 상여로 처분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발견되면 바로 급여로 과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숙직비 실비 변상정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금액을 말해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식대. 자, 식대는 뭐 아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번 나옵니다. 식대. 그래서 이건 정확히 알아두세요. 월 10만 원까지. 월 10만 원 이내가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도 있어요. 단. 괄호 속에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예. 자, 돈으로는 월 10만 원이라고 한도를 주었어요. 돈으로는. 근데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밥을 말하는,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식사는 이게 얼마짜리냐를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을 제공하는 게 이게 식대 보조금이거든요. 점심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점심을 굉장히 화려하게 좋은 음식으로 해서 한 끼당 2만 원짜리 점심을 만약에 제공한다. 그러면 열흘이면 20만 원이고 20일 제공하면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0만 원을 4배나 되잖아요. 네. 현물급식은 금액을 따지지 않는다. 돈으로 지급하는 것만 1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다.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전부 비과세. 그런데 현물 플러스 보조금, 돈이란 말이에요. 보조금은 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도 주는데, 식당에서 현물이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식사를 제공하는데 또 급여를 줄 때 식대 보조금 10만 원을 같이 준다. 과세가 될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가 된다. 과세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과세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월 10만 원 이내는 현물급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대 판단할 때 그것만 우선 10만 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식당에서 밥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단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추가된 내용을 잘 판단하시면 돼요. 예.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 판단하시고, 제공하지 않는다 했을 때 비과세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주든지 간에 비과세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전 프로그램이
10만 원으로 지가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이 회사는 A라는 회사는 20만 원씩 만약에 준다고 봐요. 그러면 20만 원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 원만 비과세로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회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절반을 회사가 보조해 주는데 그거 비과세입니다. 그걸 급여로 보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10대만큼이나 매번 나옵니다. 네. 자가운전 보조금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본인의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그러니까 자기 차나 공동명의 차도 자기 차로 봅니다. 공동명의. 배우자하고 차를 명의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형제끼리 명의를 같이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 명의 차라는 것은 공동명의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임차한 차량은 본인이 렌트한 차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이러한 차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에 이용을 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식대의 2배예요. 식대는 월 1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 전제를 잘 보셔야 돼.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 본인의 차, 그 다음에 회사 업무에 이용을 하고 실제 여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가 안 하는가 아무 말이 없으면 제공 안 한다고 판단하시면 맞고요. 거기에 괄호 해놓고 식사를 별도 제공하고 있음 하면 과세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도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하면 이것도 과세예요. 근데 실제 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그냥 월액으로 얼마씩 딱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월 20만 원 이내로 월액으로 지급받는 거 이거 비과세 되는데요. 실제 여비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비. 이제 회사가 여비 주는 거 이거 당연히 급여가 아닙니다. 실비 변상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자녀 보육수당 식대 보조금하고 같아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자녀 보육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안 주는 회사도 있는데 주게 되면 비과세다. 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이 있어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여러분 실업급여도 받죠? 실업급여도 비과세예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의 휴가급여,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이런 것들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네, 실업급여 역시 비과세. 육아휴직수당이나 자녀보육수당은 시험에 그래도 종종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학자금이 있는데요.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과세가 됩니다. 아까 학자금 같은 거, 장학금 같은 거 전부 과세예요. 그런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 중에서 일부 비과세가 있어요. 요건에 맞는 경우. 그래서 비과세 학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본인의 학자금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에 대해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 교직
직원하고 교원하고 연구직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교원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야간 근로수당 하면은 과세로 봐야 돼요. 그냥 야간 근로수당은.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수당 하면은 비과세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산직 중에서도 이 급여가 높은 사람들은 과세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공장이나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 비과세 혜택받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정급여는 우리가 월정액으로 받는 기본급, 그 다음에 매월 월액으로 받는 무슨 수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210만 원 이하로서 거기다가 또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작년이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무 수당, 또 한도가 있어서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을 할 때요, 생산직의 경우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줘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여러분이 사원 등록할 때 이 사람은 비과세, 이렇게 시간의 근무수당을 비과세라고 체크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세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사원 등록할 때 여러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정액은 이건 어떻게 매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 달에 어떤 날 상여금이 딱 지급되면 월정액이 평소에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상여금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그 월정액이 높아지겠죠. 그 달에 받은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딱딱 체크해 줍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뭐예요? 회사죠, 회사. 회사로부터 받는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인데요,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월 100만 원이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와 월 300만 원을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국외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월 100만 원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는 외황, 선박, 국외, 건설,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이 아닌 사람, 외항선, 선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국외니까 해외죠.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 사람들이 아닌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월 30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해 줍니다. 이 초과된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거죠. 처우 개선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마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이 처우 개선비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우 개선비도 비과세가 있고, 또 기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취재수당, 비과세. 그 다음에 벽지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월 20만 원까지 벽지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이주수당 비과세이고요.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아까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빌려주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그거 이해입니다.
사택 사용이익, 아까 사택을 제공받는 거 다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급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이 여기 나온 거고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비과세다. 네, 우리 근로소득의 비과세가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7가지 정도로 시험이 다루어지니까요. 7가지 정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근로소득 마무리를 하고 연금소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네.